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꼭 2년 전 2019년 5월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진보 진영 쪽에서 시민문화제를 열었죠. 그때 당시 이 유시민, 양정철,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벌였는데, 그때 양정철이 유시민에게 대권 출마를 권유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진영에는 차기 대권 주자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이랬죠. 실제로 꼭 2년 전에 범 여권의 대권 주자는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뭐 거론되는 세 사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여기 외에 친문 진영에서 또 유시민, 또 조국 있었고, 임종석, 추미애, 김부겸, 김두관 여러 명의 대권 주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13용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YS 때 그때 그 후보군들 구룡, 8용 그렇게 했죠. 그런데 13용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진보 진영은, 범진보 진영은 딱 3명 정도 거의 남았습니다. 물론 박용진, 또 양성조 여러 사람들이 대권 출마 선언을 했지만, 여론조사 유의미하게 나오는 사람은 딱 3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1강, 1중, 1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강은 이재명, 1중 이낙연, 1약 정세균. 자, 그렇게 거의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2년 전에는 거의 범야권에서 후보군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자기 대권 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범야권 진영에서 후보가 차고 넘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면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면은 세 갈래 주자군이 있죠. 제일 먼저 당내에 있는 인물들, 기존의 당내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여론조사에서 포함되는, 자기 대권 주자군에 포함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는 유승민, 원희룡 이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당외, 당 밖에는 정치권에 있는데 당 밖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있고,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이 홍준표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일주 사이에 가장 많이 이름이 거명됐던 사람들은 장외에 있습니다. 장외, 정치권 밖에. 아예 당내 외도 아니고 정치권 밖에 아직은 있는 세 사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직 본인들이 정치를 시작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잠룡,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잠룡이라고 보면은 3명의 잠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4명의 용이 있죠. 그래서 합해서 7용, 지금 7용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 범여권에서 13용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지금은 한 3명으로 줄어드는데, 오히려 범야권에서는 거의 주자군이 없다가 막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을 하면서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이 지금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그래서 주목을 끄는 인물은 아무래도 장외에 있는 3명의 잠룡이겠죠. 이 잠룡은 사실 닮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자, 닮은 점은 일단은 첫 번째는 3명 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정권을 잡고 그 초기에, 그 정권을 잡은 직후에 세 사람을 다 직접 발탁을 했습니다. 전부 세 사람이 다 발탁을 한 사람이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또 발탁 이유가, 또 세 사람의 발탁 이유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발탁은 했는데 발탁 이유가 다른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먼저 발탁을 했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시키기까지 했는데, 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이거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떤 특검 수사, 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탄핵 공소장 같은 것은 국회에서 사용된, 탄핵 소추안에 사용된 공소장은 그때 검찰에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팀장을 했던, 본부장을 했던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그쪽에서 만든 공소장으로 탄핵이 됐지만 그 이후에 들어선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지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세월호 7시간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탄핵의 한 빌미가 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나서 다시 검찰총장으로 갔는데 검찰총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넘버2, 사실상 넘버2 자리에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해서 30년 구형하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하고 이런 공로를 사서 발탁을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 청산을 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이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시켜준다. 이것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윤석열에게 주어진 역할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을 때부터의 역할은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 그 보수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공수유지,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적폐몰이를 완수하는, 그러니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 되라, 이런 취지로 발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발탁 배경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때 발탁됐을 때 좀 의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연수원장, 사법연수원장으로 있다가 바로 한 1년 만에 발탁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 그런데 발탁이 됐다.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2017년 12월에, 조국 민정수석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감사원장으로 많은 분들을 검증을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유일한 사람이 원장님이다. 최재형 원장님이다. 그러니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2017년 말에 조국이 전화를 해서 최재형 그때 사법연수원장에게 우리가 여러 분들을 인사검증을 했는데 원장님이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전화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이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는데 한 일도 없는데 주로 최재형 원장도 그걸 아는 거죠. 이런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권력기관은 주로 그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을 다 앉힙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본인에게 연락을 하니 고사를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추천하겠다. 감사원장으로 우리가 지명을 하겠다.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유일한 분이 최재형 원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최재형 원장 그 무렵부터 그 초기에 인사 파동이 막 일어나면서 2017년 5월에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 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2017년 말에 나름대로 인사 7대 원칙 이런 것을 처음 적용을 했죠. 인사 7대 원칙 병역 문제, 어떤 세금 문제 이런 거, 또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이런 문제들 7가지를 불가하다. 그 원칙을 처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제대로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신상 털기가 겁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적격으로 됐는데 최재형이 유일하게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 윤영찬 그때 국민소통수석이 최재형 감사원장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실 인물이다. 수호할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대권 조작까지 막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때 임명을 할 때는 문재인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데, 그들이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데 진보 진영에서 이 감사원도 검찰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행정사무를 감사를 해서 또 어떤 뭐 적폐, 소위 말하는 적폐, 이것을 덜어내겠다. 그래서 원리 원칙주의자인 최재형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첫 국무조정실장을 했죠.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으로 승진을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역시 김동연을 발탁한 것도 좀 이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대, 이렇게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청와대가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할 때 유능한 경제 전문가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다, 뭐 상고를 나와서 야간 대학을 다녔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왜 김동연 같은 이 정통 관료가 필요를 했나 하면은, 기재부에서만 장뼈가 굵은 그때 청와대 정책실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장하성이었습니다. 장하성은 경제학자죠.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 실제로 국가가 집행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에 교수 출신인 장하성을 앉히다 보니 행정부의 경제부총리에는 경제 정책을, 경제 관료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자, 김동연을 앉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 사람 다 이 필요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요직에 앉힌 것이죠. 검찰, 감사원, 경제정책, 이 요직에 다 앉혔는데, 이 요직에 앉은 세 사람이 문재인 정권과 계속 줄줄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그 수사를 받을 일도 많고, 감사를 받을 일도 많고, 또 경제정책이 잘못됐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세 사람과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충돌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로 권력 수사, 뭐, 조국 일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또 여러 가지 있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또 뭐 여러 가지 라임, 옵티머스 이런 수사를 막 하니 이 충돌을 해서 조국, 추미애를 거치면서 인사권, 뭐 수사 지휘권, 감찰권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사단을 해체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양쪽이 극한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월성 원전, 여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을 원래 원칙대로 감찰을 해서 검찰에 그 자료를 넘겨서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친문 검사 김오수, 지금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죠. 김오수를 감사위원으로 앉히라고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또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물러날 때는 그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을 겪었죠. 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장 그때 핵심이었던 것이 최저임금 상승 이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것은 실무 이 정책을 다 해왔던 김동연의 생각이었고, 그것보다는 좀 포퓰리즘적인 이 경제학자로서 이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장하성의 입장이어서 서로 충돌을 하고, 그렇게 양쪽 충돌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 부담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동시에 경질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충돌 과정을 세 사람이 다 거쳤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강약의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콕 찍어서 임명을 했는데,
또 조국을 통해서 최재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국이 본인이 증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문재인이 다 그 정권 초기에 본인이 뭐 사람을 다 모르니 그쪽에서 어떤 조난 자료 같은 것을 놓고 민정수석실에서 일일이 검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최재형이 발탁됐다면 이것은 조국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국이 최재형을 청거를 했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거를 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조국은 여전히 문재인이 있던 그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이 청거했던 최재형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감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범야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지금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정치권에 진입을 할 텐데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도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윤석열은 정치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5.18 때 정치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했고 또 그 지지자, 지식인들, 전문가들 모임이 어제 또 발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만간 6월 초 정도에는 그 6월 11일이죠.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최재형은 아직은 탐색기입니다. 탐색기. 언론에서 자기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데 입장이 어떠냐 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여전히 탐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김동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대권 도전 의사는 확실히 있는데 지금 진영을 어느 진영과 같이 할지 이것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범야권의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지만 실제로 그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후보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또 김부겸 대신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 진영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제3지대에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력했기 때문에 김동연에게는 여전히 진영을 모색하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이 정치권 진입 단계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세 사람 뭐 한 사람 정도는 빠지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생각을 접더라도 일단 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장 흥미로운 것이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갖추고 그 지도체제가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안에 있는 주자 두 사람이 유승민, 원희룡이 본격적으로 뛰고 또 당외에 있는 홍준표가 복당을 하고 안철수가 합당 과정을 거쳐서 같이 합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장외에 있던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칠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그런 흥미로운 경쟁 구도가 예상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